안녕하세요. 2020 공개 소프트웨어 페스티벌, 저는 로보티즈 김병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바퀴와 주막의 후예들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준비해 봤는데요. 예, 로봇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과 얘기할 때도 로봇에 대한 주제와 질문들을 많이 그렇게 거론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좋아하는 로봇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흔히들 좀 연식이 되신 분들은 이 아톰이라는 로봇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 로봇은 2003년에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아톰이라는 로봇 자체를 이야기 속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는 1953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3년도 그 일본에서는 한 50년쯤 뒤에는 이런 로봇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그 당시에 상상을 해서 이야기를 만들었던 거죠. 근데 2003년에 사실 저런 로봇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 하늘을 날 수도 없었고 저렇게 인공지능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그런 로봇도 있지는 않았습니다. 유사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요. 2015년 그 10월 21일에 있었던 일로 이야기 속에서는 전개가 되는데요. 바로 Back to the Future 2라는 영화가 1990년에 나오면서 25년 뒤에 얘기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때는 뭐 여러 가지 뭐 로봇적인 기술 또 뭐 VR 기술 뭐 여러 가지가 그 안에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날아간 그런 장면들도 나오죠. 그러나 2015년에 그런 기술이 실제로 구현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영화 속의 미래의 날짜들은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요. 여기 뭐 아일랜드 그리고 브레이드 러너 같은 그런 작품들에서도 이미 지나간 과거지만 그 영화가 만들어질 때는 기대에 찬 미래의 이야기였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기대만큼 빠르게 그리고 아주 다양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인데요. 물론 그 영화 속에서 그 나온 이야기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들은 재미있는 상상들 그리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기술들을 개발하고 그것이 이제 점점 우리의 인류를 발전시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또 본다면 냉정하게 그것은 조금 더 과장된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는 그 왓슨이라는 인공지능 엔진에 대한 얘기인데요. 역시 그 ABC 방송국에서 퀴즈쇼인 제퍼디에서 우승을 한 그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이 2011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개월만 더 있으면 10년이 지나는 거죠. 그 10년이면 벌써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이 인공지능이어야 하는 건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보는 인공지능의 그 뭐 허와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고 고민해 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구글 I/O라는 행사에서도 이게 이제 2017년의 내용인데 모바일 퍼스트 to AI first 이렇게 선언을 했죠. 그러니까 모바일을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제는 AI를 가장 우선으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구글 절대 폄하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AI의 중요성을 훼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19년도에 구글 I/O에서는 AI보다는 뭐 픽셀이라는 그 모바일 폰,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로 주로 했었고요. 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 구글 I/O가 열리지 않았었죠.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실제의 그 기술의 속도, 발전 속도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 기술적인 혁명이 없는데 우리는 그 뉴스에서 그 허상을 계속 보고 있는 걸까라고 한다면 이런 뉴스들이 있죠. 지상파나 뭐 신문, 잡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인데 이제 모바일 우리가 폰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 매체의 그 매체력, 광고에 대한 그 어떤 매체력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이미 오래 전에 스마트폰이 훨씬 더 다른 매체들을 앞서 있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는 이제 새로운 공간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새로운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런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스마트폰 속에서 우리 인터넷 속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에는 이런 식으로 부를 축적하면 돼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 때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뭐 부동산, 예를 들면 땅을 좀 사놔야 돼, 또는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은 이렇게 가격이 올라, 이런 식의 얘기를 들었다면 물론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제는 거기 말고 이제 e스페이스라는 곳,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곳에서 새로운 너의 공간을 차지하고 개발해야 돼라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됐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유튜버 같은 얘기들을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미 아이들의 미래 직업에서 선생님이나 연예인을 제치고 유튜버가 지금 1위가 된 지가 꽤 됐고요. 여러 가지 통계에서 유튜브를 포함한 그 모바일 쪽의 그 이제 매체 점유율은 이미 거의 다른 것들을 다 합해도 그것을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이제 두드러지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 단계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테크놀로지도 아니고 테크놀로지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테크놀로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오늘 그 제목을 바퀴와 주막으로 시작했는데요. 바퀴와 주막의 후예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기술의 가장 뭐 혁명적인 것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 초기에 가장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던 것을 바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퀴가 발명되면서 우리는 노동력을 굉장히 증가시킬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먼 지역으로 이동하는 이동성을 상당히 높이 이렇게 끌어올릴 수가 있었죠. 그 뒤에 어떤 증기기관으로 인한 산업혁명, 그리고 전기, 반도체, 지금 로봇까지 다양한 그런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저는 이제 테크놀로지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과는 좀 다른 양상의 그런 또 발전 움직임이 있는데요. 자, 보시면 처음에 이제 번지 없는 주막 이렇게 써놨는데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주막에 가서 여러 가지 이 정보들을 얻고 사람들은 모여서 뭐 먹기도 하고 이게 재밌게 놀았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떤 문화가 발전되고 정보가 교류되고 그러면서 우리 인류들이 또 발전해 왔다는 얘기죠. 이것은 이제 전신의 그 발달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인터넷 SNS로 이렇게 발달을 했죠. 이것을 저희는 이제 플랫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플랫폼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한 목적 없이 각각의 어떤 뭐랄까요, 뭐 재미나 어떤 뭐 나름대로의 그 흥미 같은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그런 곳을 우리는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흔히들은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플랫폼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 안에서 한 가지 목적이 아닌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을 때 그런 표현을 쓰고요. 지금 대표적인 플랫폼 회사 그러면은 뭐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을 꼽을 수가 있겠죠. 이 플랫폼과 테크놀로지가 지금 어떤 시점에서 우리한테 충돌하고 만나갖고 새로운 혁명들을 많이 일으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단어들을 쓰고도 있는데요. 많은 뭐 IoT라든지 뭐 공유 경제 그리고 뭐 빅데이터 이런 얘기들이 다 이 플랫폼과 테크놀로지의 융합과 그리고 폭발적인 성장 속에서 설명이 되고 있죠. 그런데 저는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중요합니까?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아까 그 테크놀로지의 발달 속도는 우리 기대보다 늦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테크놀로지와 플랫폼의 중요도를 플랫폼 쪽에 훨씬 더 비중 있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것이 이제 기술이라는 것은 플랫폼을 바꾸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이 플랫폼, 테크놀로지와 플랫폼을 설명하는 그 최소 단위로서 퀀텀 대 비트다 이런 얘기를 쓰기도 해요. 퀀텀이라는 것은 양자란 뜻이죠. 우리가 물리적으로 만지고 어떤 존재하는 그런 그 개체의 가장 작은 단위가 이제 양자라고 할 수 있는데 반대로 이 사이버 스페이스 우리의 그 전산 속에서의
가장 작은 단위를 또 비트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퀀텀 대 비트로 비교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는 이 플랫폼의 그 중요성이 날로 이렇게 높아져 간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건 꽤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이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1992년도에 제가 대학교 막 들어갔을 때쯤 나온 책이라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그 일본이 현재 중국 정도의 위상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미국 GDP의 약 70여 %에서 80%를 육박하는 그 정도의 그 추격을 했었고요. 그 소니를 비롯한 많은 회사들이 미국의 중요한 건물들을 다 구매하고 그리고 뭐 자동차 또는 뭐 그때는 이제 카세트 테이프가 인기였는데 그런 카세트 테이프나 어떤 뭐 VTR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본제로 전 세계를 다 덮어 놓은 상태였죠. 근데 이 엔지니어링 쪽에서 미래를 걱정하면서 또 미래를 예상하면서 엔지니어링을 하는 몇몇 사람들의 모임에서는 일본은 미국을 넘어서기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그 일본은 OS와 컴파일러라는 그런 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윈도우도 나왔고, 그리고 또 그 전에 MS-DOS, 그 전에 뭐 유닉스 같은 운영체계는 그 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그 OS라든지 그 다음에 컴파일러라는 것은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한 툴이죠. 이런 것들은 전부 미국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을 앞설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 의미를 조금 더 제가 한 단계 더 나가서 해석한다면 이 컴파일러를 만든다는 얘기는 그 여러 사람의 기술을 서로 공유하고 공개까지도 가는, 그러니까 기술을 나 혼자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미국에서만 활성화돼 있고 쓸만한 OS와 컴파일러가 일본에는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자신의 기술 안에서만 이제 국한돼서 머무를 수밖에 없겠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이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얘기를 하는 자리라서 더욱더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런 이제 지금 그 보여드릴 거는 저희 회사에서 만든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이것을 인공지능으로 학습시켜서 보행하는 것을 그 오픈 AI 팀과 함께 개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 얘기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계속 러닝 시도를 하는 거예요. 에피소드라는 건 트라이얼을 몇 번 했느냐 이제 그 얘기인데요. 저 로봇이 한 2만 번쯤 되면은 그 다음부터 넘어지지 않고 조금씩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만 번이 넘어가면서부터 보행을 배워서 2만 5천 번 이렇게 되면 더 잘 걷게 되죠. 저거 만들고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걸로 많은 이제 어떤 큰 세상 여파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로봇이 잘 걷게 되는 거 말고 저한테 생기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회사도 특별히 다른 점이 없었죠. 그런데 저것을 그 NSF 미국의 대학들하고요 함께 공동으로 연구를 하기로 했는데요. 그들은 저런 이제 로봇 하드웨어 플랫폼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저 로봇을 쓰면서 아주 많은 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그 어플리케이션들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저 로보컵이라는 행사에 저희가 가면서 깜짝 놀랐던 게 여기저기서 저희 로봇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상대편 로봇도 저희 이 플랫폼, 소프트웨어 플랫폼 그리고 액추에이터를 사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참가 팀들이 저희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것이 이제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또는 하드웨어를 공개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로 그렇게 어떤 큰 배움이, 깨달음이 있었던 사례였죠. 저는 이제 마이크로 마우스라는 이 로봇 그리고 축구 로봇 이런 것들을 학생 때 하면서 뭐 이제 해외에서도 우승 많이 했고요. 일본 대회에서 우승한 최초의 한국인이기도 했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이걸로 큰 뭔가를 기술적인 걸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이런 이제 그 세상을 바꾸는 기술 이것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엔지니어 자체는 세상을 바꾸기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고 주변에서 엔지니어가 회사의 대표가 됐을 때 한계점에 대한 얘기들을 해줄 때마다 어떤 좌절을 했었죠. 그럴 때마다 이제 저희가 어떤 전략으로 내세운 거는요. 우리가 가진 기술을 뭐 가급적이면 공개를 하고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술들을 널리 퍼뜨리는 게 우리의 그 회사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여러 가지 로봇들은 저희 그 액추에이터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저희 고객들이 만든 그런 로봇이에요. 저희가 사실은 기술 공개를 많은 분들이 우려했지만 공개함으로써 많은 유저들이 생기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와 가능성들을 계속 열어갔다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것도 저런 로봇들을 만드는 과정 같은 것들을 다 이제 공개를 했었는데요. 이제 저 로봇을 만드는 것들을 공개하자마자 저런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저희 플랫폼을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사실 그 달파라는 이 로봇 챌린지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로봇이 우승을 한 것들은 많이 알려져 있으세요. 그래서 잘 알고 계신데 참가 로봇들 중에 반 이상이 한국 회사의 플랫폼을 썼다는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그 바퀴와 주막이라는 주제로 이 테크놀로지와 플랫폼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물론 테크놀로지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활용하는 터전, 즉 주막에 해당되는 그런 그 유통의 부분 그리고 공개의 부분이 우리의 산업과 가능성을 더욱더 빛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공개하시고요. 그 공유하시면 여러분들한테 더 이익이 될 겁니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